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윤서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면서, 주요 증시가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 이슈가 이제 사실 오늘부로 마감이 됐고, 오늘 외국인이 7,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5월 한 달 동안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었던 MSCI 이머징 내 비중 축소 이슈가 오늘부로 좀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뭐 미중 간의 어떤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험자산,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증시 모두 계속해서 좀 이제 눈치 보기 상태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을 주가에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좀 이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미중 무역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특별히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이제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워낙 이제 경협주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특징이 있었던 그 종목군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증시를 보는 관점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BR, 코스피 PBR이 이제 금융위기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SCI 신흥국 내 한국 비중 축소 이슈도 종료됐고 환율도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내일뿐만이 아니라 6월 정도까지는 그동안의 어떤 부진한 흐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외국인 수급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태가 결국 허가 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롱 측이 허가 심사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K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인보사의 주성분 중 2핵이 허가 당시 코오롱이 제출했던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이 심사 통과를 위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핵 세포에 삽입된 TGF-베타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허가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식약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코오롱 생명과학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이미 2년 전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의 이핵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고 이 같은 검사 결과를 같은 해 7월 코오롱 생명과학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측은 허가 당시 이핵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번 인보사 사태의 향후 파장은 잠시 뒤 오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차관급으로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대표적인 장수 차관인 국세청장 교체가 됐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김현준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일명 조사통으로 불리는데요.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엄정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청와대 파견을 2번이나 갔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성 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데요.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2번째 국세청장이 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네, 김 내정자의 국세청장 임명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우선 내부 승진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 안정성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런 기관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권력기관을 쇄신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7월 말에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임기가 만료돼 교체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쇄신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반년 만에 다시 떨어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한 기자,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 떨어졌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3.7포인트 떨어진 97.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7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넘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고꾸라진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나 수입, 생활 형편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네, 세부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세부 지표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하락했다며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오르며 집값이 회복할 것이란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환율과 기름값이 모두 오른 영향으로 물가 수준 전망에 대한 지수도 3포인트 상승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던지는 곳이 있죠. 바로 SK그룹입니다. 사회적 가치 전도사라 불리는 최태원 SK회장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 회장의 제안으로 오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국내 첫 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사회적 가치로 한 첫 민간 행사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행사에는 기업인, 비영리단체 회원, 대학생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오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문제들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해결하려는 자리입니다. SK는 이번 행사에서 사회적 가치 전문가들과 교류회장을 마련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SK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경제적 가치만, 이윤만 추구해선 기업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아예 사회 가치를 측정해서 회계적으로도 공개하는 이런 방법을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사회 가치는 실제로 보면 돈을 얼마 벌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SK는 사회적 가치를 수식으로 계산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사회에 기여한 성과 등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 측정 방식이 있어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관련해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실 채권 비율이 국내 14곳 일반은행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K뱅크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총 1조 5천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대출자가 석 달 이상 돈을 못 갚아 부실 채권으로 처리된 금액은 118억 원. 비율로 따지면 0.8%인데 1년 새 0.67%포인트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부실 채권 비율 증가폭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국내 14곳 일반은행 중에서 가장 가팔랐습니다. 대형 시중은행과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이 오히려 개선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는 대비됩니다. 부실채권이 급등한 건 자본 확충의 어려움으로 분모인 대출은 빨리 못 늘리는데 만기가 도래한 대출액은 꾸준히 연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잖아요. 자본이 뭐 들어오고 해야 다시 또 대출을 해주고 분자는 자연스럽게 부실이 발생하는데 1년 만기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K뱅크로선 자본을 확충해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한 시일이 지날수록 연체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 특수은행을 포함한 전체 국내 은행 19곳의 부실채권 비율은 0.9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공무원이 주말 앞뒤인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상 소집에 응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듣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한 공무원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해경본청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재작년 12월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로 15명이 숨진 사고 당시 비상소집에 12시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사건의 경위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충돌 사고가 난 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이 공무원은 주말 앞뒤로 하루씩 연차 휴가를 내고 인천 자택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가 기간 중에 토요일 등도 역시 연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네, 연가와 주말이 엄연히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와 비상소집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 항공을 두고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애경그룹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서 삼성증권과 논의 중이라고요? 네, 최근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경그룹은 다만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것까지는 아니고 논의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의 한 관계자는 경쟁사로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애경그룹은 앞서 지난 2005년 제주항공을 설립하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독보적인 1위 항공사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은 향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채권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빠르면 오는 7월 입찰 등 과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주요 소대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폭과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료 인상률 1.5%로 다음 달 7일 책임 개시분부터 적용한다고 오는 30일 공시할 방침입니다. KB손해보험도 삼성화재와 같은 날 보험료를 1.6% 인상하고 현대해상은 1.5%, DB손해보험은 1%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 개수가 평균 6.2명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개수는 경제 성장의 견조,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고용표에 따르면 취업 개수가 5년 전보다 낮아지며 우리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 취업 개수는 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내려갔고 고용 창출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토탈 노사의 임금 협상안이 오늘 가결됐습니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65일 만에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LG전자가 자사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 김치 냉장고의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인증을 받았고 HS 마크를 획득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FDA 인증은 없었고 HS 마크는 모두 식품 용기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 기준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50달러 이하인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올 경우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해외 직구를 하고 관세를 면제받아 국내에서 물건을 되파는 불법 사례가 있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번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내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구직자의 적성에 따른 구직 활동을 위해 KB 우수기업관, 글로벌 인재관 등 채용관을 다양화했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문정부 주택정책 2년 성적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서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오늘 열린 세미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이 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이 주택 매매 시장이 작년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게 주된 평가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집값이 서울 집값이 특히 안정화돼 있다는 그런 평가가 주된 게 나왔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이 40%, 이 베를린이 63%, 시드니가 55% 등 크게 오를 동안 서울은 19% 상승에 그쳤다는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이 발제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의 경우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가을부터 안정세를 보인 거는 맞긴 맞는데 이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값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파트 값이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살필 때 중위 가격이라는 걸 보거든요. 네. 한마디로 아파트를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그 한가운데 있는 가격을 살펴보는 건데요. 현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7억 원을 넘더니 9월에 8억 원, 11월엔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월 말 현재 중위값은 8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매년 이제 1억 1천만 원씩 그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급등세를 막지 못했고 이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미쳤다 그러지. 아파트 값이 미쳤다 그러지.
정말 젊은 셀러리맨들 직장만 하기 너무너무 멀고 힘들고 인상률이 좀 많이 가파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서민들한테는 그런 부동산의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경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값이 부담이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황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그나마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분양 시장인데요. 그래서 로또 분양이다, 청약열기가 과열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쏙 사라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월에 분양한 서울 홍제동, 그러니까 좀 강북에서도 외곽 지역인데 이 지역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8평쯤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분양가가 최고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84제곱미터의 경우 그 발코니 확장까지 비용까지 더하면 9억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정부가 30만 호의 신도시 계획도 내놨는데 이걸 놓고도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취지는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인프라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막 분양에 들어갔는데 미분양이 났거든요. 또 2기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생긴다 이러니까 2기 신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극한 대립.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 총장 점거와 일부 폭력 사태까지 낳고 있는데요.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곧 다가올 하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이 현대중공업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 60여 명을 오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노조 파업과 또 울산 본관, 서울사무소 진입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때문인데요. 또 일부 노조 간부는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벌여오면서 공장 전원을 차단하거나 또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생산 차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주총회장 점거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노조가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유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금요일 앞두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로 중간 지주사와 계열사인 신생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지면 현대중공업이 수조 원대 부채의 대부분을 떠안을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또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지금 민주노총의 불법 무력 시위에 대해서 두고 보지는 않겠다 이런 기조인 거죠? 맞습니다. 경찰이 오늘 민노총 간부 60여 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 담장을 부수고 또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장 신청에 앞서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선업종 노조의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청장은 폭력 행위에 가담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요. 경찰청은 오늘 오전에 울산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19개 중대를 파견했습니다. 병력으로 치면 경찰 2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현대중 노조의 불법 점거와 또 시위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다가올 노동계의 하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노동계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에 노동계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가 정부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정부가 어떤 기조를 취하는지에 따라 하반기 노조 연대 투쟁, 즉 하투의 강도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혹한기 끝?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가상화폐의 혹한기가 끝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 1년 만에 1,00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덕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비트코인이 지금 1년 만에 1,000만 원대를 돌파한 거죠? 예. 오늘 1,044만 원대를 초과했죠. 그래서 네. 이제 올해 보면 한 140% 정도 상승이 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140% 올랐는데 다른 화폐들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올해 한 290%, 110% 정도 상승해서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2017년 가상화폐 열풍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왜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제 2017년도에 올랐을 경우에는 약간 어떤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큰 거에 대비해서 좀 차익을 이제 짧은 시간에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험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조금 어떤 배경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송금 수요라든지 지급 결제에 많이 사용이 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이제 가상화폐들의 어떤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많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적으면서 네. 기존에 이제 법정 화폐랑 안정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화폐가 새로 도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그룹이나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제 JP 모건 체이스 네. 여기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보통 이제 우리가 법정 화폐하고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이제 많아지고 이게 도입이 돼서 이제 디지털 그동안에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들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시장이 커지지 않나 생각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년 전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또 삼성전자도 이렇게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JP 모건 같은 경우는 JP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사업에 도입을 해가지고 JP 모건 체이스하고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들에게 실제적으로 요 화폐를 거래하고 이제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디지털 화폐의 변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주는 그런 화폐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BS라고 사실 금융그룹인데 네. UBS 같은 경우도 이게 이런 화폐를 이제 공용 결제 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유틸리티 세틀먼트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화폐를 이제 사업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일종 법정 화폐가 결제하는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 시차가 상당히 이제 단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시차 단축돼서 빨리 결제를 받은 돈을 재투자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할 경우에 비용 절감이 되는 금액이 한 8천만 불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쪽 화폐 개발에 열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폐 개발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좀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비트코인이 사실은 가격 급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뭐 소위 말해서 한 개당 2,000달러 하던 게 지금은 뭐 거의 10,000불 이상씩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투자에 좀 안정성이 없어 자산 가치로서 가지고 있는 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킹 리스크입니다. 거래소에서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잘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한 1,3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게 해킹 사고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해킹이 나게 되면 거래소들이 거의 문을 닫고 폐업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소형 거래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중소형 거래사들 한 38개 중에서 개략적으로 이제 조사해 본 어떤 해킹의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한 게 통과된 게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취약하죠. 방화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보안 장치도 없고 보안 요원도 한 2-3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 화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 거래소의 보안 수준은 좀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그 바이낸스라고 하나요? 바이낸스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460억 이상 손실을 봤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빗썸 거래소도 한 20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해킹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거래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는 이런 인증과 관련된 표준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안정되게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를 이제 뭔가 이제 인증제 도입을 하고는 있긴 한데 좀 더 인력을 보완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보안 조치를 좀 강화해가지고 이런 그 소비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구체적인 그 규제안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게 투자가 가능해진다면은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산 가치로서의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시각이 엇갈리고 있죠. 특히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화폐의 정의를 교환이 되느냐, 교환의 매개체로 정의가 되느냐,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가치 저장의 어떤 수단이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가치 척도 즉 가격으로서 매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산으로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저장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가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그 감독국 SEC에서 사실은 그 암호화폐를 사실은 그 자산으로서 인정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득 본 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ICO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IPO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사실은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데요. 그 ICO를 통해서 상당히 그 이제 그 정상적인 그 금융 활동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서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거의 뭐 일반화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에서 기축통화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테더라는 기축통화가 이미 안정적인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축통화가 이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기축통화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이제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제2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 불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송금이나 지급 결제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금융그룹이나 IT 그룹들이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 암호화폐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치로서의 그 안정성이 좀 더 제고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불었던 이런 투기 열풍보다는 좀 먼 미래를 보고 안전자산으로서 투자하는 그런 암호화폐로서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지현 교수와 가상화폐, 암호화폐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K주 이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이 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서 5월 28일자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제약, 바이오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물론 판매 허가를 해준 식약처의 책임론도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친절하게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 교수님, 이 인보사 K주란 게 정확히 어떤 약인가요? 예, 인보사 K는 두 가지 주사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무릎 연골세포입니다. 연골세포 주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연골세포를 정식시키는 세포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관절이 매우 아파요. 연골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롱이 개발한 20년 동안 개발했어요. 이거를요. 1999년부터 개발해서 2017년도에 판매가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고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항우석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논문을 조작해서 문제가 좀 됐었지만 이것은 논문 조작을 넘어서 이미 그 3,700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주사액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되는 이 액이 우리 국민들이 주사를 맞았고 이렇게 이게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오늘로 이것이 그 코롱 생명과학이 알면서도 이것을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황우석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1회 접종비가 700만 원 안팎의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효과를 바라보고 사용하는 환자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상담할 때 병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전자 치료다. 700만 원 정도 맞아도 그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맞아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 주사 맞은 분이 총 3,707명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무릎 관절의 연골을 재생시켜 준다고 해서 맞았는데 연골을 재생시키기는커녕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종양세포를 맞았는데요. 이 두 번째 주사액이 신장세포인데요. 신장은 우리 콩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콩팥은 정식시키는데 이거 종양을 유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릎 연골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것이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3,700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고 또 이 앞으로 이 조사를 15년간 추적을 해야 된답니다. 이 국민들 3,700명 맞으신 분들이 이 몸에 또 암을 유발시키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코롱이 또 돈을 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사 맞으신 분들 오히려 환자가 다시 되는 꼴이 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은 샤프 3698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이 시작됐던 게 이 인보사 K주의 주성분 중에서 하나가 바뀌었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부터였는데 최 변호사님,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결국 7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서민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가 된 것이 서민은 아니지만 그 주사제를 만들어내는 회사인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티슈진의 소액 이른바 개미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것이 이와 같은 그 인보사 주사제를 통해서 있다고 해서 정말 천정부지로 해서 올랐다가 갑자기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판매가 취소됨으로써 거의 6분의 1 토막 이상의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 자체를 맞는 사람도 이것 내가 주사를 맞으려고 치료를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투자했던 소액 개미주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삭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7년 7월 12일 날 식약처로부터 이것이 시중에 판매가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계속 순항을 하던 도중에 올 그 2월 초순에 미국에 있는 티슈진으로부터 이와 같은 그 세포 유전자 정밀 검사 결과가 사실 우리나라 그 코롱 생명과학으로 왔는 것이죠. 그것을 봤더니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났고 그 부분을 이제 국내에 있는 코롱에서 식약처에도 알리고 하면서 3월 말쯤 돼 가지고는 자체적으로도 판매를 중지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이 식약처에서도 인보사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초 지정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그 인보사 액 자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조사 나아가서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식약처는 2인 1조로 돼서 가서 현장 조사를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중하다 보니까 한 10명이 되는 그 직원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코롱 티슈진 그리고 거기에 위탁 판매 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한 10여일 정도 그 사실치 조사를 한 다음에 오늘 오전 11시에 조사를 했는데 그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내고 또 본인들한테는 불리한 것은 숨긴 숨기고. 채로 이것을 네. 낸 결과 사실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결국 오늘 이와 같은 그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나아가 경영진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이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조사 결과 식약처 허가보다도 4개월 앞선 시점에 이미 성분 변경이 바뀐 거를 사실을 파악을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인보사 사태의 쟁점,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K주의 성분 변경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냐 이 부분이었는데 잠시 식약처의 이번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번 식약처 발표를 보니까 확실히 입증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코롱이 속였습니다. 정부를 속였는데요. 허가 전에 이미 인보사 이제 원래 1핵은 연골세포고 2핵이 정식세포인데 정식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허위로 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정확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식약처가 이렇게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좀 조사할 테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코롱 생명과학에 적절하게 자료를 못 낸 것이 세 번째 사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코롱 생명과학은 지금 두 개 회사가 둘 다 시가총액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코롱 생명과학은 과거에 20만 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 2만 원이고 코롱 티슈지는 8만 원짜리가 지금 8천 원 됐는데 오늘 10시 반에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코스타 거래소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에 이것을 상장을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코롱 생명과학은 일단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 5% 정도밖에 인보사가 차지 않기 때문에 내일 거래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코롱 티슈지는 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식약처의 발표 이후에 코롱 측의 입장은 지금 나오지 않았죠? 좀 전에 그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지만 소명이 받아지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이미 한 19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놓는 과정에서 한 17년 전에 내는 자료 같은 경우에를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결국 좀 부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연골세포가 이 신장세포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오히려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식약처의 그 조사 결과 본인들의 어떤 그 항변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조작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불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은폐했던 그런 의혹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수사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단정되지는 어렵습니다만 추후에 형사적인 책임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기관 나아가서 법원에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후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미 코오롱 생명과학은 시민단체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역시 잠시 보겠습니다. 코오롱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허가 사항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인보사를 제조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사법 31조와 62조에 해당되어 약사법으로 고발하게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이를 방관 허술한 품목 허가를 내준 식약처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사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롱 생명과학의 어떤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이렇게 그 허위 공시를 통해 가지고 그 사안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형사적으로 이른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또 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로 해서 이 그 소액 주주들이 형사 고소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식약처가 이와 같이 그 코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과정에 인허가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른바 1도 얘기를 안 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 그 국회와 나아가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제2의 반도체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신뢰성에 치명적인 어떤 효과를 입혔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를 했는 사람, 나아가 주사를 맞은 한 3,700명,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성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것이 민사상, 형사상, 행정적인 후폭풍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보사의 경우는 코롱 생명과학의 유일한 품목 허가 제품이었고 기술 제품 수출 규모만도 1조 1,000억 원에 달한 걸로 아는데요. 교수님, 이 정도면 기업 자체의 생존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코롱 티슈지는 코롱 생명과학이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롱 티슈지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나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8만 원짜리가 8천 원인데 뭐 지금 20일 이내에 정부는 그 상장을 폐지하겠다. 네. 왜냐하면 코롱 티슈의 주 품목 그 제품 생산되는 게 인보사였기 때문에 그렇고 코롱 생명과학은 일단 모든 것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주가도 2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만 원이고 일단 내일부터 거래는 되겠지만 아마 뭐 그 하한가 정도까지 내려갈 상황이 돼 있고 일단 뭐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정권거래소는 그 거래 중지는 시키지 않겠다. 일단 전체 매출액의 한 5%만 인보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코롱 생명과학은 내일 거래가 될 것 같지만 일단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라든지 기업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식약처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자체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액주주라든가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 식약처의 직무유기를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근거는 뭐냐면은 2017년 7월 달에 이 시제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 그해 2017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 인보사 그 판매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달쯤 뒤에 어떤 그 위원회를 조금 더 보강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4월 달에 거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연골 재생 효과는 없고 그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만 있는데 이것을 신약으로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이 한 2달 뒤에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꿨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을 허락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의도적으로 뭔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비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식약처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조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 이유인데요. 이 그 코롱 생명과학은 정부에서 11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았어요. 인보사를 만들기 위해서 110억 원 정도를 과기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는데 정부 자금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허위로 드러났으니까 정부도 신뢰성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도체 산업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서 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1,000개 정도가 시제품을 연구 중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정도의 시제품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굉장히 위기가 사회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과 원칙, 절차대로 허가를 내줘야 되겠고 이러한 그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비온 뒤에 땅이 굳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 최진년 변호사, 김대정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